문재인 정부의 특사 외교가 본격적인 탓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4강국과 유럽연합 등의 파견할 특사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그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꽉 막혀있던 외교 채널을 복원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기자는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지금 막 달려오고 계시고요. 손수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근데 이 세 분들이 외교 문제 전문가예요? 그러게요. 인물 문제 전문가지, 인물 문제. 외교 문제 전문가는 아니고 인물 문제. 저는 뭐 이렇게 외교라기보다는 그런 인물들을 어떤 둔 포석에 두고 어떤 이제 통치 철학이나 그리고 국정 아젠다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가서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일본 외교 어떻게 할 거냐, 러시아 외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그 포석을 하고 도를 나가는 과정이고 네. 이런 인물들이 가서 무슨 역할을 하기에 적합하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 문희상을 대일 특사로 했는지 송영길은 러시아 사람들하고 등치가 비슷하다. 꿀리지 않는. 네, 꿀리지 않는. 그런데 처음 이제 특사가 얘기 나올 때 중국 쪽이 박병석 전 의장이지 않았습니까? 전 부의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약간 이 무게감이 조금 떨어진다는 전 우려가 좀 있었었거든요. 박병석 부의장 발표되기 전에 저는 이해찬 총리인 줄 알고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일단 먼저 이렇게 언급이 돼서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회의가 있잖아요, 지금. 네, 4강국 중에 가장 의전에 민감한 나라가 중국이고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가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주고 있는 게 우리를 예우해달라, 면을 세워달라, 시진핑 주석의 어떤 권위를 좀 회복시켜달라 이제 그런 걸 보여냈는데 아마 저건 좀 성에 차지 않을 것 같은데 생각을 했는데 이해찬 전 총리를 임명하면서 중국 정부를 대변하는 중국 매체들이 이제 중국 정부를 대변하니까 환구시보. 환구시보에 이제 그런 이제 만족스러운 어떤 그런 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뭐 메시지나 그런 것보다는 상징성이 중요하고 특사들은 어떤 그런 이제 이 관계 정상화의 어떤 시그널로 특히 이제 저는 중국에서 그런 의미부여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이 이제 실용적인 노선을 걷고 있기는 하지만 실용보다는 명분, 그 다음에 외관 이런 걸 더 중시하는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전문용어로 가오가 좀 상해야 되잖아요, 이게.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제 4대 강국이 4대 강국 하니까 4대 강 생각이 나. 우리 이렇게 4강국이라 그래요. 4강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바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우리가 어떤 중간자적 입장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 때 염두에 둘 것이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안보 어떤 긴장을 형성하고는 있지만 경제적인 이익을 한국과의 관계에서 취하겠다라는 게 지금 명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주고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원하는 바들은 한국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어떤 것을 이렇게 원하는 그런 바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상징적인 면을 세워주고 어떤 그런 관계 정상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의 어떤 그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면 이 우리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자, 당신의 나라 주석을 위해서 우리가 면을 세워주다 보니까 미국의 이런 통상적인 어떤 손실을 봤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분도 쓰고. 그래서 이 어떤 이 4대 강국의 수레바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포석과 이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좀 시청자분들이 재밌게 볼 구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4강국의 특사 중에서 이제 제일 불평인 분이 저 뒤에 있는 저분이에요. 홍석현. 왜냐면 제가 이러저러한 방송을 통해서 대미 특사는 정봉주가 제일 적격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해서 이미 외교가에서 외교 전문가 교수들 사이에서는 다 쇠뇌가 돼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 트럼프와 성격이 가장 유사하다 내가. 너무 점잖해요 가갖고 말릴 것 같아. 케미가 안 맞아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대사를 임명할 때 비외교관 출신을 가장 많이 임명하는 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러니까 외교라는 측면을 상당히 어떤 다층적으로 봐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쌓았던 역량에 대해서 그 인정을 해주는 바가 있는데
정봉주 전 의원님이 가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예. 그렇지만은 일단은 가서 이렇게 뭐 어느 정도 면은 세우고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화가 잘 안 돼. 케미가 안 맞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데 듣고만 올 것 같아. 예.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현 네. 대면 특사 잘할 것 같아요? 잘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해 주세요. 잘할 것 같습니다. 잘할 것 같아요? 네. 무슨 이유로? 일단 잘하지 못할 분을 예. 특사로 선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문재인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뭐 신입니까? 네. 아니요, 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민을 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가 정봉주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가셨으면 잘하겠지만 예. 또 일단은, 영어도 제가 네. 더 잘해요. 진짜요? 그럼요. 과연? 그럼요. 그런가요? 홍석현 전 주민대사 일단 미국 대사도 저음 아니에요. 지내고. 저음. 홍석현 네네. 대사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음이죠. 네. 전 고음 아니에요. 영어는 고음이죠.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네. 이게 제가 짐작하기에 이게 정식 외교관은 아닙니다. 특사니까. 또 대사도 아니죠. 예. 그런데도 준 아그레망은 그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대사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 파견국에 자, 우리 듣는 청취자분들, 네네. 시청자분들이 아그레망 아는 듯 하는데 좀 헷갈려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대사를 임명할 때는 미리 비공식적인 경로로 해서 그 나라의 대상국 괜찮겠습니까? 나라의 동의를 구하는. 네, 동의라기보다는 미리 이제 그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이제 공식 임명 절차를 이제 하잖아요. 협의를 사전 구한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네. 특사도 이번 그 4대 강국 특사도 그런 절차를 당연히 했을 것 같아요. 그거 없이 일방적으로 자 우리 특사입니다. 받아주세요. 보내니까 지금 파견하니까 만나주십시오. 라고는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미 미국 특사로 대미 특사로 홍석현 전 회장이 나는 내각 참여는 뭐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평양, 즉 북한 특사나 아니면 미국 특사는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대선 국면에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이미 문재인 당시 후보죠 측과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초벌 이야기라도 있었고 그 후에 당선 후에도 미국과 교섭을 하면서 우리 특사로 미국의 홍석현 전 대사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면은 이러저러한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준비한 거 이건데 어떻게 좀 잘 모양 좋게 할 수 있을까요? 정도의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른 두 특사 얘기하기 전에 돌발 질문요. 네. 북한과 한 라인으로 얘기가 좀 되면서 물론 지금 그 미사일 그 실험 발사를 했기 때문에 네. 또다시 경색 국면이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대화를 하겠다라고 해야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누군가 특사를 하는데 그 특사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어떨까요? 물론 훌륭한 분이시고 예. 뭐 결격사유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 일타쌍피인데 네. 그 당도 흔들고 네. 특사도 근데 없어. 예. 이게 대북 정책, 특히나 외교 관련된 부분을 하면서 어떤 정당을 흔드는 거를 대외적으로 내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북한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분 아니에요? 제일 잘 알죠. 네. 더군다나 북한 입장에서도 가장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일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데 과연 박지원 전 대표가 요청을 받아들일지. 안 받으면 소인배 되는 건데. 저는 박지원 전 대표가 이렇게 이거는 안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희망사항인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전에 참여정부가 계속 비난받았고 호남 홀대론의 시작이 대북 송금 수사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사자였고. 이제 그 제가 말을 수정할게요. 일타삼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그래서 박지원 전 대표를 특사를 보내면 이제 더 이상 호남 홀대론과 대북 송금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아이디가 좋아갖고 막 흥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미리 생각해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콜럼버스 계란이 미리 생각하면 뭐에 얘기를 해야지. 저기 페북이라도 써놓을 걸 그랬어요. 그런데 대미 특사는 제 생각에 정봉주 전 의원님보다 홍석현 전 회장이 나을 것 오늘 같습니다. 방송 끝내겠습니다. 이건 왜냐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봉주가 미국에 간다. 예. 트럼프를 만나러 간다. 그럼 사람들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가서 싸우고 오겠다. 그래서 뭐. 안 싸워요, 요즘은 이제. 둘이 캐릭터가 비슷해서 잘 그런데 놀고 오겠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얘기만 듣고 올 것 같잖아요. 예. 그럼 지금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 국내에서 미국과 맞서는 것을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이 참여정부는 사실은 대결적 외교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굴종적 외교를 하는 게 좋겠다. 굴종은 아니죠. 일단은 미국 얘기는 하면 그냥 좀 들어만 주고. 들어만 주고 와도 트럼프가 된다. 뭐라고 할 거라도 예. 오케이, 땡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리고 이제 국내 정치용으로 여러분들이 되게 걱정하고 제가 트럼프랑
이렇게 또 이 대결을 할까 봐 걱정하셨는데 그렇지 충분히 듣고 않고 왔습니다. 일단 얘기 한번 들어보겠다. 근데 예. 싸울 것 같은 제가 가서 다 듣고 오면 더 반전하니까요. 좀 인정 좀 해주세요. 아, 예.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러시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러시아요. 굉장히 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송영길 라인이요? 아니요. 저는 만나뵌 적도 없습니다. 아하. 송영길 왜 송영길 의원을 러시아 네. 특사로 임명을 했죠? 러시아에 대한 이해가 깊고요. 예. 그걸 넘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러시아에서 송영길 전 이제 시장이자 송영길 예. 의원을 좋아합니다. 아하. 좋아하는 등치가 크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러시아 불곰? 러시아와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당시에 그 송영길 의원이 인천시장을 이제 했잖아요. 예. 제가 인천이 고향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인천에서 뭔가 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 러일 전쟁이 이제 있었잖아요. 송영길이 있을 때 러일 전쟁이 아니요, 있었어요. 20세기 초반에. 20세기 초반에 네, 송영길이 네. 러일 전쟁을 다시 깜짝 놀랐네. 그 러일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러시아 전함이 예. 그 일본군한테 이제 그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은 침몰합니다. 그게 바로 인천 앞바다에 있었거든요. 인천 앞바다에서. 네, 그 배가 이제 바리아크호인데 이 바리아크호의 깃발을 결국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인천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송영길 당시 시장이 재임하다가 러시아에 반환해줬구나. 반환 아닙니다. 2년을 정해가지고 빌려줬습니다. 오호.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2015년에 인천시에서 이거를 유형문전자로 지정을 해가지고 예. 인천시 박물관에 있습니다, 지금은. 오. 단지 몇 년 동안 빌려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러시아에서 감동을 해서 송영길 시장을 초청해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또 훈장도 주고요. 아하. 또 송영길 당시 시장이 인천에 이 바리아크호 기념하는 기념비도 세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왜 그랬어요? 이 바리아크호가 사실 대일 항전에 대한 그런 그 아주 그 상징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대요. 제가 직접 교과서는 못 봤습니다만 조금 여기서부터 내용 좀 딸리시는 거 아니, 러시아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굉장히 확인 안 했잖아요. 직접 확인 못했습니다. 아하. 네, 못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그 사건이었거든요. 예. 이거에 대한 전함 길을 줬다. 이거만으로도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건데요. 4강 특사 중에 하나로 러시아에 송영길 의원을 파견하겠다라고 하자 푸틴 대통령이 직접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다른 국가도 잘한 것 같습니다만 특히나 송영길 의원을 러시아 특사로 보내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파악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예,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그런 정치적 그 행위, 정치적 업적 이런 것까지도 청와대에서 세심하게 분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알고 한 것 같아요. 원래 송영길 의원이 이제 그 민주당 의원으로서 의원 특사로서 그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 대중 특사로 고려된 것이 지난번에 아니라 사드 배치됐을 때 의원들 몇 분 하고 남경필 그렇죠. 지사하고 함께 중국을 갔죠. 그렇죠. 사드에서 그래 그 이제 막 욕도 먹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대중 특사가 아니라 이제 러시아 특사로 고려된 것도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한 인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최영 평론가님. 네. 늦었으니까 조금만 얘기하세요. 네. 늦었으니까 많이 얘기시킬 줄 알았죠. 아니에요. 이해찬 총리. 아까 오기 전에 우리가 중요한 얘기 다 했거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 먼저 해보세요. 네. 이해찬 총리 대중 특사. 지금 일단 환구시보에 기사가 났습니다. 예. 대환영입니다. 대환영. 중국은 중국 통이냐 아니냐. 박병석 네. 국회 부의장 얘기하다가 아까 아그라망 얘기까지 했었는데 네. 협의하다가 좀 바뀐 걸까요? 아니면은 처음에 박병석 아닙니다. 부의장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 청와대에서 예. 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틀째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중국에 대해서는 2단계로 접근한다. 1단계는 사드 관련 특사가 갈 것이다. 2단계로 북핵 관련 특사가 따로 갈 것이다. 그런데 이 사드와 북핵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 이것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아하. 지금 아니다 다를까 보세요. 박병석 대표 단장입니다. 1대1로 포럼에 갔고요. 예. 이해찬 전 총리급 참여정부 총리급이면 이번 정부에서도 그 정도의 예우는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특사로 갑니다. 근데 또 보도가 나왔어요. 특사가 추가로 더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계속 사드, 북핵, 중국과 또 경협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풀릴 때까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조율되지 않으면
미국도 틀어지고 중국도 틀어지는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균형이 아주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 홍석현 전 회장 두 가지의 특성이 트럼프와 맞잖아요. 이 참여정부 때 주미대사니까 미국 통이고 외교가에서는 미국에 이미 주미대사였으니까 친미일 거야. 자, 두 번째 뭐냐면 사업가 출신이잖아요. 네. 트럼프랑 말이 통해. 그럼 이 두 가지의 코드를 괜히 조율하는 말 겁니다. 시켰네. 네. 요 정도. 그래서 미중하고의 이 균형 아니 외교를 제가 잘 끌고 갈 그 것이다. 대미 특사 노리고 있었다는 얘기를 못 듣고 들어오셨네 지금. 아, 그래요? 예. 전혀 몰랐네요. 지금 핀트가 어긋났군요. 왜냐하면 트럼프하고 제가 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트럼프하고 캐릭터가 제일 비슷한. 인정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해찬 총리가 정말 통해요. 해외 그 원정이나 이런 그 방문 중에 네. 단연 압도적으로 중국을 제일 많이 다녀왔고 특히 공산당 간부들 그러니까 서열 뭐 4위, 10위 안에 있는 네네네. 특히 시진핑 주석 라인 이분들과 무척 깊은 관계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박병석 그분 얘기 나올 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미리 알고 있었어요. 아닐 것이다. 이해찬 총리 가는 걸 알고 간다.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박병석 의원이 특사는 아니었다. 예, 박병석 의원이 1대1로 포럼 참석하니까 어쨌든 준 특사의 성격은 있었죠. 그렇죠. 먼저 갔으니까. 그렇죠. 그걸 맞습니다. 꽤 의미 있는 분이고. 정부 대표 시진핑 단장입니다. 주석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어젯밤에 만났고 예.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 그 내용에 만족감을 표했다 이렇게 전했어요. 예. 그럼 상당히 시진핑 이 중국 국가 주석이 박병석 단장에게 예.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는 확실히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들어오는 또 이해찬 총리는 아주 전통적인 중국 통. 환대를 받겠죠. 예. 네. 황구시보에서도 이제 그런 논평이 나왔고. 네네, 맞습니다. 자, 이제 일본이 문제입니다. 네. 일본은 2014년 12월인가 2015년이죠. 벌써 그렇게 됐네요. 2014년인가 헷갈리네. 그 언제죠? 2015년 12월이죠. 2015년 12월이죠. 전승절 기념 그렇습니다. 때 2015년 12월에 야,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 위안부 합의. 근데 유엔 인권위에서 최근에 또 권고를 했어요. 보완을 하라고. 네. 미진하다. 그 일본이 가장 그 문제인데 문희상 의원 같은 경우는 한일의원연맹의 그 회장도 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예. 예.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문희상 의원 같은 경우에 인상은 되게 포청천인데 예. 그런데 사실 좀 통합형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 분이 나이가 다 비슷한가요? 아니죠. 저기 송영길 의원이 이제 압도적으로 젊고 그런가요? 다 비슷해 보이는데. 이 문희상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야당, 그러니까 소속 정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비대위원장을 하거나 그래서 좀 여러 차례 했었죠. 통합적인, 예. 꼭 이상하게 비대위원장 역할을 많이 맡겼는데 그래서 사실은 일본과는 단숨에 어떻게 정상화할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중국이 풀리는 속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본과의 속도는 조금 더 늦춰질 수가 있는데 가서 좀 대결 외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어떤 그런 뭔가 좀 서로 좀 청취를 해보는 예. 일단은 시작 지점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로는 문희상 의원도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희상 특사에 대해서 뭐 추가하실 네. 말씀도 없으신가요? 잘 하길 바라겠습니다. 문희상 특사는요, 예. 일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당당한 자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뒤에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첫 통화에서 사이다 발언, 국민들이 박수 쳤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다만 그 다음에 재협상 얘기는 아직 안 꺼냈어요. 딱 거기까지.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선을 그으셨는데 문제는 있는 그대로 팩트 네. 잘 얘기한 거 아니에요? 참 팩트를 예. 얘기한 겁니다. 결국은 국민이 지지하지 못하는데 대통령이 무슨 합의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다가 이 합의인 줄 알았는데 유엔의 지금 권고를 보니까 예. 합의에 미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각국의 입장에서 네. 자기 입장만 발표한 거예요. 뭐 맞습니다. 문서를 주고받고 하거나 서명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게 여러 차례 네. 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회담하고 각자의 입장을 각자 발표한 것에 예. 이제 준하는 거예요. 아니 외교부 네. 장관의 협의요. 정상도 네. 아니고. 그러면 다만 문희상 특사가 가서 한 가지 일본을 설득하는 제스처는 취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아베 총리와 일본의 수뇌부들에게 역사 문제를 푸는 것이 일본에도 좋고 예. 당연히 우리나라는 좋고 그리고 동북아 평화에도 좋고 중국도 설득할 수 있다. 그 대목은 왜냐하면 중국은 이 일본의 식민지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은 또 공존한 입장이잖아요.
피해를 많이 받고 난징 대학살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 피해자는 호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위안부로 다 묶으면 말이죠. 일본에게 피해를 당한 국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럼 이 부분에서 일본에게 자, 독일 같은 행보를 왜 못하느냐. 이 역사 획을 긋고 가는 게 일본에게도 미래가 있는 길이다라고 최대한 설득을 해볼 텐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우리의 입장으로만 전달되면 아베 총리가 뭐 콧방귀도 안 낄 가능성이 있고요. 국제공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최대한 설득과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부의 외교 라인이 완전히 갖춰지면 일본에 조금 더 본격적인 압박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내용을 지금 되짚어 보면, 각국의 그 외교부 장관이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한, 선언문이었거든요. 네. 또 하나는 그 선언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군의 불미스러운 행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본군이라고 지칭하지도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유감으로 표명한다라고 하는 것도 아베 총리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외교부 장관이 대행 사과 표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10억 엔 아닙니까? 그렇죠. 100억? 100억. 최대호인가요? 누구죠? 이대호 연봉만도 못한. 네, 야구선수.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 100억이 예. 배상금이면은 얘기가 달라지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예.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 마음의 취해 문제에서 이게 국내에 들어와서 재단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재단 설립 비용이 화해재단. 화해재단. 그러니까 그게 무턱대고 화해를 하는데 이 돈이 뭐냐? 그 이사장, 초대 이사장한테 제가 직접 인터뷰하고 여쭤봤어요. 예. 치유금이다. 치유금이 뭐예요? 한일 간에 합의를 해서 일본이 저지른 것에 대해서 일본이 뭔가 좀 사죄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0억엔 한화로 100억 원을 출연해서 이분들을 좀 보살피겠다. 그리고 이게 배상금이다. 그 법적 배상금이면 그건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속 요구해 왔던 거예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치유금이다. 이거 우리 정부가 한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돈의 목적, 돈의 이제 성격도 매우 모호한 상황인데 대충 이 정도로 풀고 가자라고 하는 유야무야 문개기식 전략 아니냐. 어쨌든 이렇게 애매모호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 네, 애매모호합니다. 만약에 정식 그런 조약의 형태였다고 한다면 예.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형태를 국가 간 조약이기 때문에. 네, 그런 형태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취하지 못한 것이겠죠. 그렇죠. 비껴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인 효력이 굉장히 낮은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파기 또는 재협상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더군다나 여러 단체에서 아니, 파기나 재협상이 아니라 네. 한 게 없다니까 맺어진 게. 근데 그렇죠. 일단 네. 지금 현재 돈이 지급됐기 때문에 그 돈을 또 이제 돌려주는 절차는 또 밟아야 됩니다. 또 개인에게 1억씩 뭐 네. 이렇게 억지로 또 강제로 지급이 됐다고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지급이 된 사례가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할 게 굉장히 많고 일이 꼬이게 됐는데 또 하나가 이게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종군 의장부 같은 경우는 전쟁 범죄입니다. 또 인륜에 반하고요. 예. 또 인권 정신에 당연히 반하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그 사과 또는 법적인 책임의 인정 또는 손해배상이라는 법적인 그런 책임의 인정 없이 애매모호한 치유금이라는 명목으로 결국 이렇게 봉합을 한다면은 이거 자체가 헌법 정신에 반한다. 예.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거를 이제 현행법에 따르면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인상 특사가 이쯤은 알고 갔겠죠. 아시겠지만 역할상 이런 말씀을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못하겠죠. 네, 다만 또 이제 역할을 분담을 해서 이런 국민들의 마음 또한 법조계나 아니면 여러 그 시민단체의 이런 그 분석 결과나 마음 연구 결과들을 전하는 전달 통로는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품격 시대를 일본 가서 방송을 하면서 아베 총리를 한번 앉혀놓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때리지 마십시오. 때리지 않죠. 저 자꾸 때리는 사람을 보세요. 저는 주로 맞으면서 학창시절 왕따 맞으면서 이렇게 피해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누굴 때리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 앉히는 거 별로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절차가 있으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부터 먼저 앉히고 예. 가야겠죠. 그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베에게 입장을 설명할 때 국내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 이제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접근법도 저는 그러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무턱대고 대립 구도를 만들 것보다는 진상 규명과 이게 어떻게 된 과정이고 그렇죠.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어떤 잘못이 있었느냐 외교부가 왜 이런 일을 지금 밀어붙였는지. 그렇죠. 예, 그래서 국내에서 그걸 환기해서 이 어떤 이거는 정말 잘못된 합의였구나. 그리고 합의도 아니구나. 프로세스가 잘못됐으면 다시
되짚어 봐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드도 사실은 그렇고. 우리가 먼저 가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는 시간만 벌어두면 되는 일 같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만요. 짧게. 대북 특사도 가고 이게 뭐 사드도 결정되는 과정 다 다시 들여다 봐야 되잖아요. 다 봐야죠. 당연히 예. 예, 당연히 해야 되죠. 간단하게요. 네, 그리고 이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요, 숨겨진 전제가 있는데 이게 예. 뭐냐면 일본 적어도 강요들이 예. 이제 그 위안부 관련해 가지고 비하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여러 가지 망언을 안 해야 되는데 그 계속 후에도 하고 야스쿠니 있죠. 참배하면서 예. 이런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전제가 무너진 거죠. 청와대에 알겠습니다. 문서가 없어요. 예. 자,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 중에 제1순위는 검찰 개혁인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청와대는 즉각적으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검찰 내 우병우 사단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뜻을 비췄습니다. 대표적인 우병우 사단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김수남 검찰총장은 퇴임사에서 나만이 정의롭다는 생각은 경계해야 한다 라는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정의로움이라고 했나요?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라는 검찰청 사람들, 최순실 국정농단에 침묵하고 있던 사람들이 정의의 한 끝을 실행한 적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됐을까요? 자신들이 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도 모르고 마치 정의를 구현했던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칼날은 자신들을 향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